이제 수소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는지, 간헐성이 얼마나 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좀 이 챕터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내 이제 에너지 밸런스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여오는 전체 에너지의 플로우가 이 한 장표에 들어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전체 이제 공급 컬럼을 보시면 석유 제품, LNG, 유연탄, 원자력 무연탄 이렇게 쭉 있고 퍼센티지가 있죠. 이제 에너지 연령별로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이,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원자력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 제품하고 LNG하고 유연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야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유 제품, LNG, 유연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또 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수력, 수력도 이제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고 재생에너지 말고 신에너지, 신에너지는 여기에서 연료전지하고 수소도 포함되긴 하지만 수소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IGCC라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에너지에 포함이 되는데 결국에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 6에서 7% 정도의 어,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전 부분에 이제 국한이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총 발전량이 한 55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고 그 발전량 중에서 약 한 8.6%, 그 정도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LNG나 유연탄, 석유 제품은 이제 발전 부분에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정유를 통해 가지고 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강하고, 하여튼 이 발전 부분에 국한된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에서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은 발전 부분에 국한되고, 그래서 그 외의 부분들에 이제 수소의 역할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을 좀 요약을 하자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 생산만을 봤을 때 한 6.41%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6.41%를 다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이제 쪼개놓은 그런 모습이고 태양광이 52% 발전량,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음, 수력 10%, 그리고 이제 풍력은 9% 정도 되죠.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이제 발전 설비 시장이 한 9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합했을 때는 약 한 90에서 100기가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 이 이제 최근에 한 20기가가 조금 넘었어요. 21기가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매년 4에서 5기가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100기가의 발전 설비 시장에서는 한 5% 수준이 매년 태양광을 통해서 보급이 될 수 있다, 되고 있다.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풍력은 기 설치되어 있는 육상 풍력이 한 1.3기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상 풍력인데, 해상 풍력은, 네, 많이 안 돼. 1기가도 안 돼. 500메가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정도 수준이고, 대신에, 지금
신안 쪽, 전라남도 그쪽에 신안 해상하고, 서남해안하고, 보령, 인천 앞바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어,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해상풍력 설비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쪽을 보면은 일단 해상풍력은 설비가 설치되면은 되게 꾸준하게 발전량이 나오고, 음, 간헐성은 그러니까 태양광보다 그 간헐성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고 이용률이 생각보다 조금 높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이 아주 초기라고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만약에 이게 이런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어, 이제 발전소 건설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크게 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해상풍력은 인허가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국내에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을 봤을 때는 처음에 발전 사업을 받았을 때부터 상업화까지의 시간이 보통 8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이제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사업체 간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 치열한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하고의 그런 뭐 경쟁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장이죠. 네.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현재로서는 목재 펠릿 바이오 SRF 발전이 올라간다고 적어놨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한 4분의 1 정도 발전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말에 비재생 폐기물을 이제 통계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4% 정도 전체 발전량의 3, 4%를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됐으면 2020년도에 한 10% 이상 정도, 신재생 에너지가 10%는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이 비재생 폐기물은 재생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는 이제 국제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19년 말에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냈죠. 그리고 해양 에너지 중에는 이제 조력 발전이 시화호에 건설이 돼 있고요. 약 250메가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물론 경제성은 없지만 설치를 했었고, 어, 이렇게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처럼 이제 해가 뜨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도,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있으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거의 항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력 발전 말고도 조류 발전, 그러니까 해저 밑에서 이 흐르는 그 조류를 통해서 거기에다 이제 터빈을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터빈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물이 잘 흐르게만 만들어준다면 터빈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조류 발전이라든지 조력 발전 등이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음, 일단 태양광만 거의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태양광은 지금 현재 1년에서 그러니까 연간 4에서 5기가와트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왼쪽에는 이제 누적으로 2020년에는 한 17기가 정도 잡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21년도에 한 20기가 넘어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PV 자가용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집에다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자가용이고요. 그리고 PV 상업용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발전용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IPS 설비를 이제 IPS 설비라는 인증을 받고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고 하게 되면 PV 사업용으로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시장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어, 이 태양광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원 제도로 이제 IPS 지원 제도, 그러니까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어느 정도 경제성이 없긴 하지만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태양광 자체에서 경제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주민 수용성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발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적어놨고요. 개발 능력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LCOE라고 하는 이 발전 단가, 균등화 발전 단가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하여튼 1메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수치 안에 태양광의 지금 경제성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이제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근데 2014년 대비 한 75% 하락한 수준이어서 한 50에서 60원 정도 1kWh 생산을 할 때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내 태양광 LCOE는 2019년도에 한 130원에서 140원 정도 수준이라고 했고, 지난 2014년도 대비는 해외에서는 75%를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30% 하락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이 태양광 LCOE가 8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가격이. 여기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25원인가요? 네, 25달러 1메가와트. 그러면은 30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중동 이런 데는 20원, 15원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균등화 발전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균등화를 한 거죠. 발전량도 이렇게 출렁일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이제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다 균등화해서 만든 단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LCOE도 보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LCOE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사회적, 재무적 LCOE만을 갖고 와봤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사회적 LCO이고 아래에 있는 게 재무적 LCO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LCO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경제 수준에서 LCO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LCOE를 사회적 LCO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비용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된다든지 대신에 뭐 세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외가 되겠죠. 보조금은 기업이 받는 거지 사회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적 LCOE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이자 지출 같은 그런 사업자가 운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드는 그런 비용들이 다 일일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 D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율. 그래서 발전량이 뭐 10년 후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저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한 발전량을 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LCOE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LCOE를 계산하는 단위인데요. 어,
발전소 단위, 하나의 발전소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고요. 보통 LCOE라고 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LCOE 같은 경우는 시스템 비용, 외부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외부 비용, 거시경제 비용 등은 이제 보통은 고려를 하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비용 그러니까 재무적인 LCOE, 재무 LCOE에다가 망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망을 더 설치했을 때의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망 이용료 접속 비용, 그리고 예비력 비용, 그리고 신규 발전 진입에 따른 기존 발전의 비용 부담 증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시스템 LCOE 같은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경제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 능력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신한태양광 150메가와트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50메가와트면은 상당히 큰 규모도 볼 수 있고요.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주민이 한 3천여 명 정도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 또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또 보조를 또 해주고 그래서 일정 포션의 이제 지분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분에서 이제 연간 한 26억 원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익을 3천 명의 협동조합에서 나눠 갖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개발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뭐 정부에서도 뭐 해저 케이블을 건설한다든지, 인자 변전소를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발전 단지들이 이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도 올라가고, 개발 능력도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상태양광입니다. 이 합천에 있는 수상태양광이고, 그 댐 위에다가, 댐 안에다가 이런 매화꽃 무늬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하나, 둘, 17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중국에서 발전소를 팬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관광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여기 합천 수상태양광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여 개 마을 한 1,400명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서 여기서도 일정 수익을 같이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밑에 보시면은 기존에 네 차례의 수상태양광 실증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질, 퇴적물, 동식물 생태계 모니터링으로 전혀 악영향이 없다고 나왔고 기자재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아주 안전한 기준 하에서의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풍 같은 것들이 불어도 파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는 수상태양광 말고도 다른 지역에 있던 수상태양광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안정적으로 이제 부유체 같은 것들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댐, 군위댐, 소양강댐, 이마댐 이런 데에서 한 15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태양광 사업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개발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130원, 140원 정도 되지만,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매년도.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런 지원제도 때문에 가격이 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은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특징들은 있는데요. 일단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아주 초창기에는 경제성이 너무나 없었던 거죠. 지금의 수소와 같이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싸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 설비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양광 아까 LCOE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았던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보급 확대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기준 가격만큼이 설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는 경제성이 이제 각 원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바이오, 뭐 수력, 아까 말씀드렸던 조력마다 이제 다 발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 가격들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고르게 발전시키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인 이제 전력기반기금에서 재정이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3천억 수준의 지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IPS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IP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게 신재생 공급 협약이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기업이 신재생 공급을 하기로 협약을 했었다는 거고, 현재는 IPS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IPS는 신재생 발전 설비 말고 한 500메가와트 이상의 설비를 갖고 있는 발전사들을 이제 공급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 의무자에게 신재생 전기를 몇 퍼센트 이상 생산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고요. 신재생 전기의 이 의무 공급은 이 REC로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이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 1메가와트아워를 생산을 했을 때 보통 1REC를 이제 주게 되고 나중에 뭐 가중치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서 가중치 곱하기 1REC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설정된 REC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대신에 의무 이행량 중에 20% 범위 내에서는 이행 연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접 정부 재정인 전력기반기금에서 FIT 재정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IPS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공급 의무자에게 이행 정상금을 이제 지불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의 이제 전가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비용이 이제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보시면 일단은 1REC가 1메가와트아워 생산 시 1REC를 받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IPS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REC 가중치여서 말들이 많고요. 최근에 개정됐던 가중치 개정안을 이렇게 일단 보시면 해상풍력 가중치가 2.5로 상향이 됐어요. 2에서 2.5로 상향이 됐고 수심하고 연계거리가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계거리가 15km, 수심 30m인 경우에
복합 가중치로 0.4, 0.4, 2.9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3.3이 되는 3.3 가중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해상풍력이 REC 아이고, 가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이 있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만큼 줬었는데 0.1로 이제 줄였고 대신에 그 도시가스 개질하는 게 아니고 산업체에서 이제 부생적으로 생산되는 그 부생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하면은 2.0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65% 이상의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0.1을 또 줘서 2.1인 그런 가중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면 그 S&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을 받게 되고 REC라고 하는 그 보조금 성격의 REC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게 되는 이 보조금만큼의 성격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가중치가 원별로 다르고 설치 위치별로 다르기도 하고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kW 태양광 설비로 3MWh를 이제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50kW는 아까 가중치가 1.2였거든요. 그래서 3MWh 생산했을 때 그 S&P 가격, 그 당시 S&P 가격하고 3000kWh가 개통에다가 이 3MW를 팔았을 때 이 수익이고 보조금 차원에서의 이 REC는 3 곱하기 1.2 곱하기 REC 가격. 근데 이 REC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장기 계약 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거래를 하는 시장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태양광 S&P가 오르자 원금 회수 기간이 5년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요금이 거의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S&P가 얼마나 올라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 가격, LNG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개통 한계 가격인 S&P 가격도 역시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P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아주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근에 약간 그렇고,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LNG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급 의무사, 아까 500메가와트, 비재생 500메가와트 이상 설비의 전력 생산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24개사까지 늘었고요. 연도별로 IPS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어, 그거를 이제 REC로 조달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80% 이상이면 벌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REC 조달하는 시장이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자체 건설을 해서 REC를 획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가서 이제 REC를 구입을 한다든지, 자체 계약으로 건설을 하는 건 아니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거죠. 입찰이나 뭐 수의를 통해 가지고 REC를 얼만큼 하겠다, 공급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시장으로는 뭐 한국형 FIT,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한 또 장기 계약 시장이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장기 경쟁 입찰 시장, 선정 시장이라고 예전에 했었고, 지금 이제 애공단에서 이제 매년 2분, 2번씩 열리는 그런 경쟁 입찰 시장이고, 보면은 경매 시장 비슷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이제 꾸준히 좀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음, 그래서 RPS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보자면 공급 의무자가 재생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됐죠. RPS 때문에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고 뭐 SPC를 건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개발 능력이 이제 그 과정에서 150메가와트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200메가와트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발 능력들이 이제 향상이 되고 있다. 풍력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산 제품을 어느 정도 우대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국산 제품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 조항들이 WTO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IPS에서의 이 공급 의무자들, 특히 국내 발전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산 제품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산 제품 우대를 하는 채널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대신에 뭐 가격은 덜 떨어지겠죠. 이거는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싼, 싼 설비들, 싼 노동력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국산 제품, 국산 노동력은 크라우딩 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경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국산 제품이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다. 약간 전 장점처럼 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가중치 개정이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3년 지나면 이제 가중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의 특징, 사업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데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항상 있다. 그리고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막 쏠리는 거죠. 바이오, 혼소, 연료전지 등으로 공급 의무자들이 이제 사업을 확대를 막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시장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행정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태양광 발전은 만들었는데 한 3%, 3.5%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근데 태양광 발전이 10%, 20%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가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 막 발전된 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이 전기 수요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공급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수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변동하고 에너지 시스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소가 꼭 필요하고 그런 이제 수단들, 방법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파워 투 게스, 재생에너지 전력을 그린 수소로 바꾼다든지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더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파워 투 리퀴드, 재생에너지 전력을 그린 수소, 탄소중립 시트로 해가지고 이런 가솔린 경유 등으로 이제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고 그리고 그린 수소 그러니까 생산된 그린 수소를 통해서 다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잖아요. 전력을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전력을 또 만든다. 물론 이게 당연히 그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 말씀드렸던 지역 간의 수요 차이 그리고 시간별로의 그런 전력 그, 매칭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를 다시 전환을 해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음,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현황하고 이슈네요. 그래서 이제 수소 시장을 이제 보자면요, 우리나라가 되게 수소 시장이 좀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라인으로는 수소차하고 연료전지거든요. 수소차는 기술도 많이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연료전지는 이제 물론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IPS 제도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많이 보급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 2만 대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보급된 수소차의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는 거의 이제 740메가와트인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된 연료전지 어떻게 봤을 때는 경제성이 굉장히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수소경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던 이 두 축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액화수소 실증 사업인데요. 이제 강원도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 사업들을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강원도에 이제 석탄 암모니아 사업하고 수소 터빈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수소를 이제 해외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또 저장 탱크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발전소에 이제 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관련된 이런 실증 사업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국내 수소 배관망 유통 계획이고요. 울산은 2030년까지 200km 수소 배관망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수소도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120km 수소 배관망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5km, 60km 정도를 단계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안산 산단하고 평택 복합기지에 약 30km, 20km 되는 배관망. 그래서 그 배관망을 구축해서 수소를 유통해보자. 이런 계획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배관망을 이용한 유통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 가스공사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조금씩 투입을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20% 혼소까지 하면서 망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안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암모니아 운송체, 암모니아를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부분의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지금 암모니아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들여왔을 때 암모니아를 어떻게 수요처까지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에 따른 그런 경제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을 보실 텐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약간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게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 수소 같은 것들을 생산하려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싸게 생산된 그린 수소를 들여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해외 해외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결국에 이 수소 기본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서 국제 수소 공급망을 이제 개발을 하자. 그게 이제 2017년도에 나와서 후속적으로 실증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죠. 이 해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MCH라는 그 하나의 LOHC 암모니아당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MCH라는 그 화합물에 대한 그 실증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암모니아, MCH 말고 액화수소로
해외에서 도입을 했을 때는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이스트라라는 또 실증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어, 호주 호주에서 갈탄으로 생산된 수소를 일본으로 들여와서 어, 이 과정 동안에 이 액화수소가 얼마나 보일러프 가스가 발생을 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다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액화수소 하는 기술도 어렵고, 그리고 이 저장 탱크를 더 대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형화 기술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 워낙 이게 작기 때문에 저장 탱크에다 저장을 한다고 해도 이게 빠져나오는 게 워낙 많아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액화수소 관련된 사업들을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진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린 수소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있고 암모니아 혼소 시증 이런 계획들이 2024년까지 완료가 될 거고 20% 혼소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이제 50%까지 그러니까 석탄 암모니아 50%를 섞어서 발전기에 넣는다는 실증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3천억 원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요. 2040년까지 100% 암모니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IPS를 통해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보급한 거와 달리 가정용 NF방이라는 그 연료전지를 보급을 했어요. 일본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보일러 같은 것들 이렇게 틀면은 뜨거운 물이 확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연료전지 시스템에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그런 어, 열도 공급을 하고 전기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통이 만약에 이렇게 불안해지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정용 연료전지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뭐 측면이고 NF방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한 30만 가구까지 많이 보급이 돼 있고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조금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장표입니다. EU의 수소 전략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 시장을 구축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블루 수소의 역할이라든지 원자력 수소 같은 것도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린 텍사노미 같은 경우도 원자력이 뭐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리긴 했지만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EU 수소 전략은 수전의 설비를 어느 정도 구축하겠다. 그러면은 EU 내 수전의 설비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서 EU에 공급을 하겠다. 공급 계획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공급 계획들이 뭐 24년까지 6기가, 30년까지 40기가를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도 이런 계획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좋은 이런 값싼 재생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해상풍력이고요. 북해에서 있는 그 해상풍력인데 거기에서의 그 값싼 그린 전기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리고 열 같은 것들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증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장표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처음에는 중앙 정부에서 이 정책들을 추진했다기보다도 지방 정부에서 좀 야심차게 목표들을 세워놓고 개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 외에 그 공공기관들, 대규모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막 야심차게 발표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나 공공기관들의 투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가 아니고 LNG, 석유 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쟁을 하고 이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어, 어,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잠재력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어, 그런 풍력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아직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수소 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2019년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이제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그 기반이 됐던 게 이제 수소차, 현대차에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연료전지가 IPS를 통해 가지고 그때 300메가, 400메가 정도 보급이 돼 있던 상황이라서 이 연료전지 그러니까 발전용에서는 연료전지, 그러니까 활용 부분에서 발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송 부분에서는 소형 수소차를 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계획이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서는 처음에 이제 보시면 청정수소 생산 주도가 1번이거든요. 생산에 초점도 있고, 그 다음에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이거는 생산한 청정수소를 유통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 그러니까 발전 부분에서의 수소 활용뿐만이 아니고, 어, 산업 부분에서 철강, 화학, 시멘트에서도 활용을 하겠다.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술 개발, 기업들을 경쟁력 강화,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이제 골자고, 기존 계획 대비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소법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020년 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을 하고 났더니 빨리 제정을 하고 났더니 좀 그 사이에 어, 탄소 중립도 그때 발표를 했었고 수소 경제 추진도 막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것들이 생겨서 개정안이 이제 추진이 됐었고요. 그 개정안에 포함됐던 것들이 이제 청정수소 의무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랑 이제 비슷한 하지만 이제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 부분에 의무화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측면이고요. 기존에 연료전지가 RPS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이쪽으로 이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석탄, 암모니아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 추가가 되는 거죠. 수소 터빈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포트폴리오로 이제 발전 부분 지원을 하겠다. 그게 이제 청정수소 의무화 제도고 청정수소를 또 또 안 했었어요. 수소법 처음에는. 그래서 수소법 안에 지금 개정안에서 무탄소, 저탄소, 수소 화합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등급별 인증제가 이제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수소가 포함하고 있는 이 수소를 생산하는데 발생했던 이산화탄소 정도를 가지고 무탄소 수소냐, 저탄소 수소냐, 그린 수소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증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보시면은 생산주도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해외 청정 수소 생산 돼 있고요. 인프라 구축은 유통, 배관망, 충전소 돼 있고 활용은 발전, 모빌리티, 산업. 그 다음에는 이 수소 수요가 나와 있는 건데요. 2030년도에 390만 톤을 우리가 수요할 것 같고, 공급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196만 톤, 그러니까 50% 정도를 해외에서 가져올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들은 34%가 될 거다. 중요하고 2050년도에 갔을 때는 H2 공급량이 한 2,80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요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2,80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긴 하지만 그래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공급량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한 2,30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약 80%를 해외에서 수입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져 있고요. 이 중에서 반은 국내에서 나가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다시 들여오는. 그래서 자급률이 40%, 20% 더해서 60%는 청정수소 국내에서 자급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암모니아 발전 부분 암모니아 수요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들이 이제 좀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 발전 부분에서 결국에는 2027년부터 수소 수요가 크게 발생을 한다. 안정적으로 이제 수소 수요를 구축을 하는 게 발전 부분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뭐 암모니아 활용한 무탄소 발전 전원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그래서 암모니아도 2030년에 이미 20% 혼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2050년에 가면은 7기 정도 100%를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스 발전소, LNG 발전소도 2050년도에는 수소로 전부 다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수소 시장 동향 같은 것들 보시면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그 대기업들 위주로 하는 그런 모임이 2021년도 9월에 결성이 됐고요. 수소는 해외에서도 보면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수소 쪽이 대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 규모가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법 개정안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산업부 내에서는 수소 암모니아 로드맵하고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정도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발전 부분에서 암모니아하고 수소 터빈이 어떻게 계획이 잡힐지는 여기서 나올 거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수요가 되는 수소들을 해외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는 이 로드맵, 두 번째 로드맵에서 계획이 될 것입니다. 해외 동향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 일본, EU 모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제 암모니아 수소 터빈을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EU도 수소 수요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소를 해외에 나와서 어떻게 확보를 할지에 대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 수소 산업,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 그린 수전의 설비에 대한 그런 투자들, 그래서 시장 선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전 부분에서 연료전지, 석탄 암모니아, 수소 터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 수요를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든지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도입이 될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좀 정리하자면 재생에너지는 현 단계에서는 초기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라고 했을 때 아주 초기 단계에서 다시 초기를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초기에 3단계 정도. 그래서 초기 도입의 마무리 단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초중기 정도, 아주 초기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초중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틀어볼까요? 시간이 되면.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을 잡는다는 이게 공유가 되나요? 유튜브가? 안 되죠. 네,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틀어봐 주시죠. 네. 이건가요? 공유. 네, 이제 보이네요.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석유를 잡던 고래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채취하는 방식이 이제 나오던 영화고요. 드디어 첫 고래를 건져 올리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고래의 피를 뒤집었던 니커슨과 체이스의 얼굴은 순수한 생물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첫 사냥에 성공한 그들은 고래 몸속에 있는 기름을 퍼올리며 다음 고래들을 찾아 항해를 계속합니다. 고래 기름을 얻었다는 기쁨도. 그래서 고래 기름을 이제 저렇게 얻게 되는데 결국에 뭐 제가 나중에 했던 것들은 여기 장면입니다. 지금도 보이시나요? 유튜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고래를 잡던 당시에는 땅에서 석유를 채취했다는 발견이 굉장히 특이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네네. 현재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가 뭐 그런 예, 기술을 예.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예.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수소 사회가 빨리 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단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요를 확고히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우리 이민선 씨네요. 자, 이민선 씨 본인의 마이크를 켜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민선 씨 지금 그 마이크를 킬 수 없어서 지금 제가 대신 질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저장할 때 고압 기체나 액화수소 또 화학적 수소 저장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김 박사님, 자, 수소 저장 용기가 이게 상당히 튼튼해야 되는데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수소가 가볍고 작아가지고 어떤 그 화합물이든 이제 사이를 이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 탄소, 탄소섬유 같은 것들이 쓰인다고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저장 장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요. 네.
지금 이런 튼튼한 저장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CNG라고 하는 이런 천연가스 용기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개발됐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유진 씨. 자, 질문을 주셨는데, 자, 정유진 씨 본인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정유진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수소 에너지 현황에서 러시아, 중국, EU 이렇게 사례들을 다양하게 들어주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만 봐도 당장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입이 이번 올해 겨울에 유럽 국가 내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도 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탄소 에너지를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EU 국가들 내의 그런 견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저는 아주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어,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육상풍력하고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옆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도 이유인가요?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경제 개발을 막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 같은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 텍사노미 같이 인증제 같은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좀 넓은 측면에서 수소 그린에 포함된다 아니면 적어도 저탄소에 포함된다 그런 것들의 여지를 남겨두었던 측면이 이런 프랑스 같은 원자력 국가의 이익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EU의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래서 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중심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EU에서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런 국가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폴란드나 이렇게 좀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국가들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